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조선시대의 아주 큰 전쟁 양난 그러는데 양난이라고 한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난을 큰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난이 일어나면서 조선 후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패러다임, 산업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54페이지 펼쳐놔 주시기 바라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임진왜란과 호란. 자, 1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우리가 정세를 보게 되면은 우선 조선의 이제 정국은 혼란스러웠죠. 이 정국이 혼란스럽다라는 말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사화와 붕당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군대 안 가려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군사 제도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겠습니다만, 뭐 이제 그 대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군대 대신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제 군포를 내게 하는 방군 수포제가 이제 군적 수포제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안 가니까 국방력이 약화되죠. 반대로 이 틈을 이용해서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전국 시대였단 말이죠. 이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일본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쓸데없는 야욕이죠. 정명가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륙 침략의 야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길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절대 빌려줄 수가 없죠. 우리 명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는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각지에 있는 그런 쇼군들 또 영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그 밖에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원인 잘 나타나져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정사와 부사의 말이 갔다 오고 나서 다르죠. 둘 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동인이었던 부사의 말을 듣습니다. 당시 정부가.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전에 뭐 이도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10만 양병설 이런 것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죠. 부산신에 들어와서 부산신 함락하고 그 다음에 부산 바로 있는 동래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파죽지세로 거의 무혈입성이죠. 충주가 함락이 됐는데 충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신립장군이에요. 이 신립장군에게 전권을 선조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신립이 당시의 모든 군대 정예부대를 끌고 이 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충주로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서 천의 요진 조령, 중령과 같은 곳을 지켜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충주가 있는데 이 충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도 잠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바로 이 지역 중령, 조령, 그러니까 조령, 문경세제 같은 것을 거기서 이제 잠복을 하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포기해버리고 충주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군도 의아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여기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남한강변을 이용해 가지고 쭉 왜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한양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까지 함락됩니다. 당시에 선조는 어디까지? 여기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임진왜란의 초반기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하고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죠. 반격을 하는데 최초에 이제 수군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의 수군이 있었죠. 이미 이 사람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을 했었기 때문에 판옥선이라든가 또 귀선이라고 일컫는 거북선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그 임진왜란 중에 최초의 승리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 요거 꼭 알아두세요. 최초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피란 가는 길에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육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수군이 이렇게 큰 활약을 하면서 일본에 이제 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보급이 이제 어려움을 이 보급이 일본군의 보급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운송을 안 하고 이제 육로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육로에서 일반 백성들이 만든 부대인 이 의병들이 활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곽재우라든가 홍의장군 곽재우라든가 뭐 김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님인 뭐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열심히 활약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의병들의 활약이 어떻게 해서 효율적이었느냐? 자기 동네를 잘 알고 있죠. 꿰뚫어 보고 있죠. 그래서 향토지리에 익숙해 있다라는 얘기죠. 향토지리에 익숙해 있다. 그래서 게릴라 전술이에요.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놈들에게 굉장히 공포심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공포심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곽재우가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의병장들이죠. 사명대사 이 금강산에서 활약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조헌, 영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김천일, 고경명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의병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곤란함을 겪어요. 교재를 잠깐 참고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중간쯤에 이런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가로 5번에 명나라에 우리가 원군을 부탁해서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순서별로 잘 알아두세요. 진주성에서 또 김시민이 활약을 했었고요.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활약했던 것은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일본 군대가 어느 정도 그 소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울 지역에 일본 군들이 다 집결을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이쪽으로 모인 겁니다. 행주 쪽으로. 예. 행주 산성이 한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모였는데 여기를 권율 장군이 잘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놈들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제의합니까?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휴전을 제의하는데 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면서 우리 군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로 이거는 이제 전쟁의 결과고요. 그래서 조선의 반격, 그 다음에 이제 정류재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휴전을 했을 때의 일본군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명나라는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협상을 했는데 비밀 협상을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알게 되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 애들은 자기네들 물러날 테니까 삼남지방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삼남지방이라고 한다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얘기하는데 이걸 줘버리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류재란이다라는 거죠. 정유재란이 발발을 했을 때에 이순신의 수군은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순신이 누명을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시 복직을 해서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명랑대첩으로 일본 수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쟁 막바지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되면서 전쟁을 끝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결과로 조선은 이제 뭐 영토가 황폐화되고요. 신분 질서도 뭐 동요되게 되겠죠. 당연히 뭐 양반이니 뭐니 이런 애들 죄에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분 질서도 동요하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재 잠깐 참고로 하게 되면은
결과로 그렇죠. 뭐 인구 감소하고 죽었으니까 문화재 소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재 소실. 여러분들 그 문화재에서 경복궁이라든가 이 경복궁만 불타버린 게 아니고요. 창경궁, 창덕궁 다 불타버려요. 이것이 불타버리죠. 이게 이제 화가 난 백성들이 불태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도 소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명의 쇠퇴를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쇠퇴를 하게, 맹이 아니에요. 명이에요. 쇠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진이 강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중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인질로 잡아갔던 우리나라의 장인들이 있죠. 그래서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느꼈던 것이 조선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도 막부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싹싹 빌어가지고 조선에 발달된 문물을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되면서 통신사를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의 모습이었고, 자, 이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활약했던 그런 부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통신사의 그림이죠. 일본을 방문했던 통신사를 굉장히 극진히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 후기에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이제 왕에 올라갑니다. 광해군은 물론 뭐 정비에서 나온 그 아들은 아닙니다만, 왕자는 아닙니다만, 형을 제끼고 자기가 임금이 됐습니다. 뭐 형을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죽였습니다만, 나중에 죽였습니다만, 형보다도 훌륭한 일들을 했죠.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후 복구를 하게 되는데 북인들이 광해군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북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붕당 정치의 패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동인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남인하고 북인이 있었죠. 그래서 북인들이 지지를 했었고요. 허준등의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을 너무너무 잘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중리배교.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여진이 이제 강성하게 되면서 여진이 후금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후금이라고 해서 나라를 아유, 글씨가 왜 이러니? 후금이라고 해서 나라를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딱 벌이는데, 명나라가 이제 군사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구원병을 보내달라.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약소국이었고 편을 잘못 들다가는 전쟁의 화마가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강홍립을 원래대로 구원병을 파견하는 대신에 강홍립에게 비밀로 국왕이 어명을 내리죠. 가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거기가 굉장히 강해 보이면은, 후금이 강해 보이면 그냥 항복을 해라. 그래서 파견을 했는데 후금이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라. 그래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썼기 때문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계속 소외가 되어 있었던 이 서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명분은 선조의 계비였던 인목대비를 가둬버리고 서인으로 이제 강등시키고 가둬버리고, 인목대비의 소생인 영창대군 왕권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자꾸 이 서인이 영창대군을 갖다가 이제 왕이 옹립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던 겁니다. 왕권에 위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인 임의군도 죽이고요. 그래서 광해군이 서인들이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광해군을 왕에서 끌어내리는 인조 반정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폐모살제입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그다음에 동생들을 죽였다. 폐륜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는데, 자, 좋습니다. 누가 임금이 되든지 간에 백성들은 정치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그 관심이 있는 건데,
이 서인들의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쓸까요? 그러면 당연히 친명 배금 정책을 쓰게 되겠죠.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 배척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진족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를 틈타서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나중에 공신 그 표창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그다음 만족스럽지 않는 표창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괄이 후금에게 들어가서 너네들과 전쟁을 하려고 광해군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국내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후금이 침입을 합니다. 자, 침입했을 때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했죠. 아, 금나라의 존재가 어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화의를 맺습니다. 자, 화의를 맺는데 그 뒤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서 병자호란이랍니다. 이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나중에 이제 후금이 국호를 뭘로 고쳐요? 청나라로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거절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올 때 거의 무혈입성이에요. 이 서울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부대들이 별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대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인조가 이 청나라 부대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코앞까지 닥쳤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더니만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죠. 그래서 3번 큰 절을 하고 9번, 총 9번을 땅바닥에 머리를 찢는 그런 굴욕적인 강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삼전도가 오늘날에 어디냐면은 이제 그 석촌호수, 네, 그 롯데월드 있는데 거기서 굴욕적인 강화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병자호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북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벌운동은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오랑캐다. 그래서 청에 대한 적개심, 그 다음에 왕권 강화와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벌운동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 둘째 아들이었죠. 효종이 송시열, 이완 등과 주도를 해서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북한산성을 수축을 하고 북벌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효종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벌운동은 운동으로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역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청해 중국 대륙 장악 등으로 계획으로 끝났다. 즉 무모한 일이었다라고 우리 역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종이 북벌운동을 전개를 하는 그런 동안에 리허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리허설이 바로 뭐냐면 나선정벌이에요. 2차례 나선정벌을 했습니다. 이 북쪽에서 이제 밀려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을 청나라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2차례 우리나라에서 조총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싸웠어요. 그래서 러시아 부대가 이제 그 밑으로 남하하는 것을 정지하게 되는, 과연 이 북벌운동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역사처럼 무모한 것이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8세기 때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본받자 해서 북학론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특히 어느 실학자들 사이에서 북학론이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이후에 거의 권력을 독점했던 붕당은 서인들이었습니다. 네, 뭐 중간에는 뭐 남일도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서인이었는데, 서인들의 정치적 노선을 보게 되면은 북벌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북학운동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권 유지였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큰 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붕당 정치, 그리고 탕평책,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또 조선 후기의 정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